당신은 음모론을 믿으십니까? 1993년 1월 27일 스페인 발렌시아시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 외진 시골 마을, 두 부자가 벌통을 점검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막대기 같은 것에 걸려 넘어져 있었죠. 자세히 보니 막대기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진 손목 시계였죠. 산을 오르던 두 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땅에서 뻗어나와 있던 것은 나뭇가지나 막대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팔이었죠. 1992년 11월 13일 스페인 동부의 발렌시아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 금요일 밤 8시경 가르시아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는 당시 14살이던 딸 윌리엄 가르시아의 전화였죠. 이웃마을의 디스코 가게까지 차로 태워달라는 딸의 전화. 그날 밤 그 가게에서는 딸이 다니는 중학교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친구와 함께 그 파티에 참석하고 싶었고 보통의 아버지라면 딸과 친구들을 위해 차를 몰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딸의 부탁을 거절했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막 잠에 들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딸이 아니었죠. 지금 있는 곳에서 행사장까지의 거리는 약 4km. 걸어서 가려면 충분히 갈 수는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어느덧 시간은 오후 10시를 넘기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고 설령 디스코 가게에 도착했더라도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급히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들도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모는 급히 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맸지만 사라진 소녀들.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밤이 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경찰에 가출을 의심하며 수색을 요청했지만 세 사람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가출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습니다. 약 20만 원이 든 저금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다음날 아침 스케이트를 타러 갈 장비들은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것이 분명했죠. 마을의 부시장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수색에 협조해 12대의 차량으로 수색대를 조직하고 실종자 전단지를 5,000장 이상 인쇄해 마을 밖에도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수색 활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소녀들을 봤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빙성이 높았던 것은 한 젊은 부부의 증언이었죠. 그 커플의 말에 따르면 소녀들은 밤 9시에 끝나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디스코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은 주말이 되면 몇 대의 버스를 대절해 손님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세 사람은 버스를 타지 못했죠. 이에 윌리엄은 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히치하이킹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3명의 소녀를 옆 동네 주유소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웃마을 입구에서는 디스코 가게를 향해 걸어가는 3명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죠. 소녀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발코니에서 3명의 소녀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든 3사람 근처에 흰색 소형차가 멈추어 섰고 소녀들은 뒷좌석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격담이 있었던 지점에서 디스코 가게까지의 거리는 불과 800m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이 짧은 거리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죠. 언론은 이 사건을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세 사람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힘겹게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된 지 75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1993년 1월 27일 오전 8시경 발견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양봉가였습니다. 앞서 말한 두 부자였죠. 그들은 벌통을 점검하러 가던 중
손목시계가 달린 팔뚝뼈가 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손목시계의 크기로 미루어 남성의 시신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카펫에 쌓인 3구의 시신이 나왔죠. 모두 여성으로 그중 2구는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 시신의 신원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모든 증거가 발견된 시신들이 실종된 3명의 소녀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팔에 있던 손목시계는 토니라는 소녀가 실종된 날 착용했던 미키마우스 시계와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8일, 유족들은 부검 결과를 받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처벌할 것입니다. TV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은 그날 생방송으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유가족 인터뷰 등을 방송했습니다. 그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죠. 한 남성이 3명의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체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시신 발굴 장소 옆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마을의 병원에서 발행한 문서였죠. 거기에는 성병 진료 기록과 엔리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날 오후, 경찰은 엔리케의 집을 습격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소녀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소녀들이 있었던 당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한 결과 소녀들은 가게에 도착하기 전 실종된 상황이었죠. 또한 엔리케는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의 의지로 한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킨 말인지 그것조차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엔리케의 여동생은 자신의 오빠가 범인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고 분명 오빠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빠이자 엔리케의 동생이었던 26살의 안토니오. 이전부터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형인 엔리케를 이용하거나 사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엔리케를 석방하고 안토니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체포된 사람은 평소 안토니오와 함께 행동하던 미겔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미겔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드디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잔혹했죠. 사건이 있던 그날 밤 흰색 차는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3명의 소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차는 목적지인 가게를 지나쳐버렸죠. 3명의 소녀들은 가게를 지나쳤다고 말했고 마음이 약한 미겔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안토니오는 미겔의 뒤통수를 때리며 계속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차는 계속 달렸고 마침내 양봉장 부지에 세워진 산장 근처에서 멈춰섰죠. 안토니오는 소녀들을 오두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밧줄로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에 깔린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서 한 명씩 차례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안토니오는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다음날 안토니오는 총을 겨누고 소녀들에게 험한 산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구덩이 앞. 그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 바닥에 카펫을 깔고 그 위에 3사람을 던져넣고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안토니오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감지하고 도주. 경찰은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던 중 미겔의 진술을 부인하는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살해당한 윌리엄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상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해 체포된 미겔과 도주 중인 안토니오는 진범이 아니라 진범의 하수인일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윌리엄의 아버지는 권력자들로 구성된 스너프 필름 제작자들이 그 진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너프 필름이란 살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당시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기자가 교회에서 한 청년에게 비디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비디오에는 메스를 든 23명의 남자와 피해자 소녀 3명이 등장했고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자는 그 비디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국 확실한 증거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997년 1월 29일에 방송된 TV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정재계 인사 3명의 이름을 실명으로 열거했습니다. 단 한 가지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3사람이 스너프 필름을 제작하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고 비난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몇 년 후 아버지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확실히 경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 시신 발견 당시 기록에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던 팔뚝이 땅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서에는 시신 3구가 모두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정보가 모순된 것입니다. 게다가 카메라 촬영을 담당했던 사법경찰 남성은 발굴 당시 다른 대원들을 도와주느라 사진을 찍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3명이 묻혀있던 구멍 안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또한 용의자 검거에 큰 영향을 끼친 그 문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산길에서 2달이 넘도록 그 가벼운 종이가 시신 곁에 남아있었을까요? 1997년 5월 12일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 페르난도는 미겔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시위까지 벌이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죠. 미겔 또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에 죄를 자백한 것은 경찰의 고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무죄를 주장했던 미겔은 한때 17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20년형으로 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범으로 알려진 안토니오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